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쉬운 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6번째 이야기는 고정과 윤리 대단원인 세 번째에 있어서의 고정과 자연 초월적인 삶 해서 이제 페이지 154에 보면은 공리주의, 동물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공리주의의 원리죠. 공리주의의 원리와 동물 해방. 이 동물 해방은 동물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 대한 소개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보세요.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게 어떤 도덕적 원리를 따라야 할까 했으니까 도덕적 원리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야 할까? 이때 이 도덕적 원리를 우리는 쾌락은 선 그랬어요. 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벤담이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군주의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군주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도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 이 두 군주 중에 한 군주가 쾌락이고 또 한 군주가 고통이에요. 따라서 쾌락이 증가하면 고통이 감소가 되고 고통이 증가하면 쾌락이 감소되는 그런 반비례적인 관계를 지금 쾌락과 고통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쾌락은 선, 그러면 고통은 불선 이렇게 되겠죠. 불선. 근데 이 불선의 의미를 우리는 이걸 악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이면 우리는 이거는 쾌락은 행복의 좋은 것, 행복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고통이니까 나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두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벤담과 그 다음에 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그랬어요.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서 질적 공리주의라는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제안한다.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는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리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싱어는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공리주의,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양적 플러스 질적 공리주의를 계승한 싱어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공리주의 입장만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한테도 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닌 동물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과거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동물의 고통은 그냥 기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미래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는 얘기는 동물에게도 최대의 행복의 가치를 줄 수 있게끔 합시다 라고 싱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미래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와 싱어의 동물 해방을 통해 공리주의의 윤리사상의 특징을 탐구해보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알아본다. 이 주장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싱어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죠. 왜?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요. 공리주의의 원리, 그러니까 기준,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칸트의 견해와 비교,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칸트는 뭐예요? 의무론이죠. 의무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선함에 따라서 완전한 선함이 우리한테 선의지를 내재하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에 입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방법으로서 무조건적인 형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게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와 칸트의 견해를 살펴보며 비교해보며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한다는 건 각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제시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큰 소개와 성취 기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열기를 한번 봅시다. 생각열기는 체육대회 우승 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게라는 말은 이게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인데 무슨 방법이죠? 분배 방법 이렇게 되겠죠. 사용,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여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최대의 효용성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뭐 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학급별 전략 줄다리 결승에 얘네들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1학년 3반이래요. 1학년 3반이 뭐를 줄다리기 우승했어요. 얘네들이 줄다리기 우승. 그 다음에 노다리 밟기 결승전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도 우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노다리 밟기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줄넘기 결승에서도 우승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단체 줄넘기 넘기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들이 또 참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응원상까지 얻었습니다. 응원상까지 얻었으니 여기에 합쳐서 우리는 모두 15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15만원 상금이니까 여기를 4, 4, 4 하면 4, 3, 12에다가 만원이 적은 3만원을 하면 얘가 합쳐서 모두 15만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5만원의 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죠. 우리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학생들한테 학급회의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해요? 우리가 결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지 하는 결론을 유도를 해보자, 이 얘기를 이 말풍선 안에 넣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학급회의 장면의 이 내용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 학급회의의 내용은 모두가 협동해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어떻게 15만원을 받았어요. 이 15만원을 확보하는데 모두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모두가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15만원의 상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고, 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가장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효용성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많은 구성원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를 되묻는 질문을 함으로써 공리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학급의 최대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 이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예시 답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랬어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의의 원칙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된 상태가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유, 소득, 기회, 지위 등과 같은 유한한 사회적 자원을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적 자원이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한한 공간 속에서
나오는 그 제한된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도 무한자유를 하면 반영이 되는 거고, 이 소득도 무한하게 지니면은 이게 과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가 누구한테만 이게 차별이 되는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불평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한 기회도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이것도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한한 사회적 자원을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의 분배 이내는 뭐예요? 사실상의 분배이기도 하지만 동등한 조건이 되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배의 동등한 조건,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평등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뭐죠? 모두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공정하게 작용하면 구성원들은 사회를 신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불공정하게 작용하면 갈등과 문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과 분쟁이라는 거는 쟁점화가 된다는 거고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배 정의의 기준이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기준이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모두가 그렇다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렇다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업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나누는 그 차등적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한테 고루 지급해주는 절대적 평등의 이 방법도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 필요, 능력, 노력은 이거는 하나의 차등적인 분배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차등적. 그리고 이게 절대적 평등은 뭐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왜? 얘 다섯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두 우리는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돈과 기회를 분배할 수도 있고, 모든 회사는 이 상태를 많이 이제 취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발전이 곧 존속의 유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지 않으려면 뭐 꾸준하게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약의 필요에 따라 분배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업적에 따라,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례를 지금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제 알아보기를 살펴봅시다.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했을 때 이 공리주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의 바탕으로 해서 공리주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쾌락주의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에피크로스 기원전 341에서 270년이니까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이 된 쾌락주의는 이렇게 돼요. 이때의 쾌락은 뭐예요?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 즉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타락시아를 우리는 쾌락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쾌락주의의 쾌락이라는 의미는 히라보의 헤도네라는 데서 유래를 하는데, 이것은 행복을 고통의 회피, 쾌락의 획득과 같이 획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그러면 고통이 제일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행복합니까? 하면 쾌락이 극대화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최소화되고 행복, 쾌락은 극대화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쾌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쾌락주의에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끄집어 오면서 그 두 단어를 쾌락과 고통을 두 군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군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벤담을 얘기하면서 공리주의를 전개를 합니다. 이때 벤담은 쾌락을 얘기하면서 쾌락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쾌락의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일단 벤담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벤담은 영국의 윤리학자이고 사회개혁가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동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겁니다 라고 했으니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결과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쾌락인가 고통인가를 살펴볼 대부분이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행위를 통해 야기되는 쾌락과 고통을 계량하여 쾌락을 많이 산출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윤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벤담의 입장에서는 뭐죠? 각각의 개인들의 쾌락이 극대화된 게 모여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그때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누려지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때 벤담이 쾌락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9개로 얘기하고 있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혹은 불확실성, 근접성 혹은 원격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러한 것을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해서 좋은 영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행복은 최대로 극대화되니까 그 극대화되는 그러한 조건을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이어받아서 밀이라는 사람인데 이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양적 공리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양 플러스 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벤담이 쾌락의 양만을 고려한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밀은 쾌락의 양과 더불어 질을 고려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 스승인 벤담의 공리주의를 뭐를 했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리주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리주의는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에피쿠로스로부터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고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즉 헬레니즘 시대를 풍미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는 걸 우리는 저쪽에서 지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레니즘 시대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헬레니즘 시대 일반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부터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이후부터 중세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 그랬으니까 중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중세 기독교가 득세하는 시대 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이거 왜 무너졌죠? 이거는 스파르타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속국이 됐었죠. 이라지고 정복전쟁을 통해 지중해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가
그리스 문화가 동방으로 전파되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의 융합, 이것을 뭐라고 한다? 헬레니즘 문화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헬레니즘 문화를 지금 살펴봤으니 여기에 공리주의의 에피크로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랬어요. 오직 행복은 쾌락으로 시작돼서 쾌락으로 끝납니다. 했으니까 이때의 쾌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타락시아 그랬죠? 아타락시아. 이 아타락시아라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정심이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쾌락의 추구, 즉 행복의 추구이고 고통의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쾌락의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쾌락의 추구는 평정심이 오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쾌락을 가져다 주거나 고통에서 벗어나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행복을 주거나 아니면 고통을 감해주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지금 보면 쾌락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평정심, 아타락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타락시아. 그래서 그는 건강을 유지할 만한 정도의 검소한 의식주 생활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검소한 의식주 생활을 통해, 이 얘기는 절제력. 이게 뭐예요? 절제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의식주 생활을 통해, 극기를 통해, 극기를 통하면 뭐가 되죠? 우리는 복례 그랬잖아요. 복례. 예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극기 복례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 결핍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뭐 때문에요? 이게 됐잖아요. 검소한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권력, 명예, 출세 등에 초연해질 때, 그랬으니까 평정심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나는 그거는 배제를 하겠어. 이 얘기죠. 그때 마음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과도한 육체적 쾌락이나 불필요한 욕망 등을 갈망할 때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랬으니까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정신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의 쾌락주의는 근대 영국의 사회개혁자 벤담을 통해서 쾌락적 공리주의로 발전했고 그랬어요. 그때 이 쾌락적 공리주의는 육체가 아닌 정신적 쾌락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벤담의 공리주의는 그의 제자인 리를 통해 한 단계 도약이 되는 질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서양 근대 윤리사상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의 윤리사상의 한 축은 어디에 있다? 공리주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쾌락주의는 근대 영국 사회의 개혁과 벤담을 통해 쾌락적 공리주의로 발전해서 서양 근대 윤리사상의 한 축. 그래서 벤담은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게 뭐예요? 사회개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법률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부정의에 대한 혐오, 사회개혁과 법률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 속에 윤리이론에 관심을 가졌다. 자,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은 윤리의
실현, 도덕과 윤리의 실현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윤리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정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 이론에 우리는 윤리 이론이 완성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개인적인 도덕과 윤리의 실천, 이것을 요구를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뭐예요?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개인이 했을 때는 이때 행복의 총량이 이 공동체의 행복의 총량보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간에게 행복의 총량을 높이는 기회는 뭐예요? 내가 자율적인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 윤리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이라는 서론이라는 책에서 법률과 사회개혁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윤리학자로서의 탁월함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리학자로서의 탁월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윤리학자는 어떤 학자가 돼야 돼요? 정치학자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도 거의 일반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벤담은 이 저작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쾌락과 고통에 의해 좌우된다. 왜? 이 두 군주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공리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공리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이 쾌락을 가져온다면 좋은 행동이고 고통을 가져온다면 나쁜 행동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거와 같이 연동이 되어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고대의 쾌락주의. 고대 쾌락주의는 누구 사상이요? 에피쿠로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좋은 행위라고 윤리적 입장을 체계한 것이 뭐였어요? 이게 공리주의였다. 공리주의. 그리고 에피쿠로스 사상은 뭐죠? 아타락시아. 이게 뭐예요? 평정심을 우리한테 지닐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벤담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이 옳고 마땅한 목적, 그것도 유일하게 옳고 마땅하며, 지금 그랬어요. 옳고 마땅하며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인간 행동의 목적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벤담은 인간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옳고 마땅함에서 나오고, 이 옳고 마땅한 것은 바람직한 형태의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인간은 이 인간 행동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원칙이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공리주의의 도덕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벤담의 도덕 원칙에 따를 때, 도덕 원칙이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랬으니까 많다고 그랬지 모두가 아니죠. 많다고 그랬지 모두가 아니에요. 결국은 많은이라는 거는
어떤 일부는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B가 아닌 행위 A를 실행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행위 A를 실행하는 것이 행위 B를 실행하는 것보다 뭐요?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가 아니라 최대 다수에게, 이게 최대 다수로 지금 봐야 돼요. 최대 다수에게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공리주의의 핵심을 잘 표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공리주의 원칙, 그래서 이거 벤담이 쓴 책인데, 이 벤담이 이 책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벤담은 공리주의의 원칙은 이 책의 토대이다. 무슨 책이요? 지금 얘기했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의 토대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여기에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뭐죠? 이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통이 집어넣으면 좀 더 확실하게 내용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공리란, 공적인 이익이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을 산출하거나 이게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익, 이득, 쾌락, 좋음, 행복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용어가 틀릴 뿐이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산출하거나 해악, 고통, 악, 불행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동일한 가치를 있는 것이다 보고 얘네들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증가하고 불행을 감소시키는 거, 좋음을 성장시키고 나쁨, 악을 감소시키는 거고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고 이익과 이익을 증가시키고 해악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랬어요.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한다.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해야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갖고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나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 만족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그랬어요. 이 정부의 정책은 뭐예요? 정치는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에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이 얘기는 뭐죠? 불행보다 행복의 가치가 더 많아질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거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명령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렇게 해야 하는 행위의 기준이 공동체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행복을 무시하는 그 결과물을 지니고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벤덤의 공리주의를 계승한 밀은 그랬어요. 벤덤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고 밀은 질적 공리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쾌락을, 행복을, 좋은 것을 양적 쾌락과 우리는 질적인 쾌락으로 구분하며 당시 대지의 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지의 철학이라는 것은
한번 봐봅시다. 물질에 대한 욕심, 지배욕과 같은 동물의 쾌락이에요. 이 동물의 쾌락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지배의 욕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네가 그 이익을 챙겨갈 따름이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이 욕심이나 지배욕 같은 동물의 쾌락은 질적으로 더 높은 인간의 쾌락이 그보다 못한 동물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욕심이나 지배욕보다는 인간의 평정심, 아타라치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적 욕심과 지배욕이 많은 동물의 쾌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을 돼지로 보고 그 만족한 돼지보다는 뭐에 만족해요? 욕심과 지배욕에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더 낫고 이때 불만족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동물의 쾌락이 아닌 순수한 행복 또는 좋은 것에 대한 쾌락 이렇게 되겠죠. 불만족한 사람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돼지의 철학이에요. 결국 먹고 자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적 욕망보다 정신적인 이 욕망보다 이 정신적인 가치를 더 나는 위에 놓겠다라는 거지. 이것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돼지 철학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미련 쾌락의 양을 극대화한다는 벤데멘 생각을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벤담의 미를 통해 체계화된 근대 서양의 공리주의는 그랬어요.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본 원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도덕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판단을 내리는데 주요하게 참여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뭐가요? 공리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더 알아보기를 보면 벤담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영국에 있답니다. 예, 벤담은 영국에 있습니다. 자, 왜 영국에 있는가? 벤담은 옥스포드에 있을걸요. 이 사람이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보존 처리되어 유리상자 안에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벤담의 시신이 자기를 내가 죽더라도 방부제 처리를 해서 이 동물들을 박제하듯이 자기를 박제해서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보관을 시켜놔서 무슨 회의를 할 때 같이 동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도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는 생을 나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병원에 기부, 그리고 자신의 기부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여기에 대한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유언에 따라 대학은 그의 시신을 보존하였고 심지어 대학 이사의 회의에도 이 사람의 박제된 이 모습을 갖다 의자에 앉혀놓고서 같이 회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벤담은 자신의 시신이 그냥 땅속에 파묻히는 것보다 보관되는 것이 유용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할 걸까? 그랬으니까 남겨두라고 그랬겠죠. 아마 그래서 남겨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리주의와 동물해방의 제1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